예, 청와대가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 대표들과 국회의장단이 초청 반나절이 안 돼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반쪽 동행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논의를 3차 정상회담 이후에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남북 정상회담 18일부터 열리는데 여야 당대표, 국회의장단 9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의장단도 회의를 하고요. 예. 여당 대표들도 입장을 밝혔어요. 거절 의사를 대부분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반나절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했는데 글쎄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청와대로서는 조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와대로 당황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예측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들러리서는 참관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저렇게 밝힌 것도 어찌 보면 한 번 더 압박을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정말 전 국민이 원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정치인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은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아마 긍정적인 어떤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야당이 갔을 때 그 공이 대체적으로 이제 정부 여당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거의 들러리 쓴다 이런 의미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예.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의장 본인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부의장들과 그다음에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 가는 것에 좀 반대 입장을 표명하니까 그렇다고 의장만 달랑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의장 설득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예. 설득에도 안 된다고 판단하셨을 거예요. 예. 얘기를 해보고 나서 예. 부의장 두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설득해도 될 가능성이 낮다고 아마 판단하셨을 네. 가능성이 있다고 예.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핑계거리 충분히 있잖아요. 정기국회도 있고 국제회의도 있으니까 그런 회의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의장 개인 입장은 아마 가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부의장단과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이 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예. 혼자 가기는 모양새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본다면. 김성태 원내대표 그 국회 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의장한테 훈수도 와가지고 뭐 그랬었죠.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예, 예. 글쎄 그게 의식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아마 가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임정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 발표를 한 게 공개적으로 한 게 이해가 안 된다. 예, 그건 당연히 그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죠. 사전 조율이. 의사타진을 먼저 해야죠. 이게 무슨 적국 대 적국도 사실은 뭐 물밑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다 조율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닌데 더구나 의전상 예의상으로도 의장님한테는 사전에 여쭤보고 또 그 다른 부의장이나 원내대표 당 대표들한테도 또 알아봐야 되는 거죠. 한병도 전무수석이 오늘 이제 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미 그렇게 해서 그 절차를 이상하게 만들었고 바로 그 비토당했고 거부당했는데 이제 또 저 수석을 보내가지고 설득한다는 게 설득하면 설득당해서 그럼 다시 그럼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정말 그 관의 관례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했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국회도 의장님 주도로 해가지고 남북 그 국회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통일특보까지 통일부 관계자를 통일특보까지 이제 임명해가지고 그거는 대한민국 국회와 이제 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의 그 최고인민회의하고 쌍방이 대등한 이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추진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걸 추진하고 있는 중에 대통령의 수행원으로서 그것도 무슨 뭐 비서나 무슨 뭐 평의원도 아니고 입법부 수장과 그 의장단 그리고 각 당의 대표들이 수행단으로서 간다는 거는 뭐라고 설명해도 그건 수행단이지 그 회담의 주체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전에 조율도 없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바로 카트 당하고 또 의장님도 국회 의장실에서도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내놨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회담 앞두고 안 그래도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민에서 대한민국 안에서라도 힘을 하나로 모으고 이렇게 또 대승적으로 그 지지 의사를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그 힘으로 협상을 해야 될 상황에서 이런 일을 만든다는 것이 지금도 저는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사전에 의견을 조율을 하고 의견을 네. 물어보고 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상황이 네. 좀 달라졌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더라도 절차는 그렇게 밟아야 되지만 결론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 입법부 그 삼권의 한 축인 입법부의 수장과 그 의장단과 또
그 저기 어쨌든 각당 수행단으로 대표가 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기 않고 때문에 예. 의장님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그 남북 그 저기 국회 회담하고도 안 맞고 또 야당은 한국당이라든가 또 미래당,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하더라도 쉽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예. 그렇다면 조 교수님 예. 아예 무산이 될까요? 아니면 그 좀 찬성 의사를 표시했던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 예. 이 예. 대표들만 그러니까 반쪽 동행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될까요? 어떻게 저는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아, 봐요. 그래요? 민주당이나 정의나 평화당은 함께 네.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야 당연히 이제 정부 여당 입장이니 같이 가실 거고 예. 또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통일부 장관도 하셨고 남북 관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반쪽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이번 그 방북에 같이 동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좀 모양새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예. 5명 또 국회의장단 9명 이렇게 초청 인사들 다 한 번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예. 중요한 시기 때문에 좀 강제리 좀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반쪽 동행 그 부분은 청와대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저 본래 그렸던 그림하고는 너무 그 차이가 나는 그림이고 청와대가 그런 걸 추진했던 것은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 안에서 초당적으로 이 남북 정상회담을 지원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북한을 생각을 하더라도 북한에서 보니까 대한민국 남한에서 이렇게 추진했는데 다 비토당했다. 그 거부당하고 대통령이 혼자 올라왔다. 몇 그 군소정당들 당대표들 다시 이제 데리고 올라왔다. 이러면 그 모양이 북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예. 그 판문점 선언의 비준 문제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정상회담 이후로 미뤘는데 그것도 우리 정부가 그걸 그 비준을 사전에 받고 올라가야 그 다음에 이 3차 정상회담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힘을 받는다. 북한이 우리가 그 대한민국 정부하고 문 대통령하고 협의해가지고 합의한 내용은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초당적으로 그건 지지를 받고 이행이 담보된다. 네. 이랬을 때 그 합의하기도 더 좋을 건데 뭐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한 것도 안에서 남한 안에서 벌써 뭐 티격태격 말이 많고 동의 안 하는 야당도 있고 그럼 지금 다시 우리가 3차 회담에서 합의한다고 해도 밑에 내려가 그 한국에 가서 남한에 가서 그 관철해낼 그 저기 자신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 정부로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긴 한데 판문점선언 비준도 그렇고 이번 정상회담 그 각계 동행이든 수행이든 이 문제도 그렇고 정상회담 앞두고 의욕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김 빼는 결과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짚어주셨던 그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 논의하기로 일단은 미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해해야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양보를 해야 했다고 할까요? 네. 이렇게 좀 미룬 이유 어디 있다라고 이게 볼수 아무래도 있을까요? 이제 정쟁이 되는 것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어떤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얘기했어요. 판문점 선언에 연계되어져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예. 좋은 성과가 나오면 우리가 못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민주당에서는 일정 부분 고려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지금 추진해서 갈등이 생기고 정쟁이 생기면 어쨌든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남북 정상회담에 가는 입장에서 분위기 자체가 성원이나 응원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논쟁의 거리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별로 달갑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3차 남북 정상회담 좋은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거 그냥 놔둬도 나중에 갔다 오면 어차피 분위기가 좋아져서 국민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봤을 것 같아요. 그때 예. 가서 또 예. 미뤄지거나 동의하지 않으려고 반발하고 비판하고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은 상당히 좀 더 여론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과도 좋았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성과가 잘 나오면 물론 뭐 또 어떤 빌미를 예. 제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어떤 태도 변화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못할 게 없다라고 얘기까지 하셨는데 예. 만약에 3차 남북 정당회담에서 핵 리스트라도 나온다고 하거나 김정은이 뭔가 진전된 태도 변화를 보였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하면 과연 그럼 여론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후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글쎄요.
집권 상정에 어떤 무리수 두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협치를 위해서는 좀 참을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선언이기 때문에 그 남북 간의 협정이라든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자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 또는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법률적 효력을 갖는가라는 데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선언으로 그냥 두어도 여야가 그걸 지지하고 국민이 지지하고 하면은 그거는 추진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더 그런 점에서 좀 동력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내용 자체가 야당의 어떤 그 통일관, 안보관하고 안 맞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남북 정상 간에 정부 간에 제대로 협의해서 절충한 양쪽의 의사가 고루 들어간 선언도 아니고 거의 북한의 요구 사항들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고 심지어 뭐 용어조차도 북한 용어가 막 들어있고 이런 걸 정부가 사실 그 단계에서 걸러주고 북한은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야당 국민들 또 이제 국민도 이제 보수적인 국민들의 또 의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부가 반영해가지고 북한하고 절충해서 가져오면은 지지받기도 좋을 것이고 또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기도 좋을 텐데 그냥 북한이 요구하는 걸 거의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요구 자꾸는 거의 안 들어간 걸 갖다가 정부가 걸르지 못한 것도 잘못인데 그걸 국회에 가져와 가지고 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의식을 갖고 우리 같으면 다르게 협상하겠다고 하는 야당한테 그대로 동의하라. 이건 수정도 안 되는 거거든요. 법률이나 예산은 국회에 오면은 여야가 협상해가지고 타협을 해서 절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안을 가지고 합의 통과시키는데 이거는 판문점 선언은 국회 가지고 비준하는 과정에서 비준 심사 과정에서 수정도 안 됩니다. 그 일방적으로 그대로 토시 하나 못 갖추고 야당이 고무도장 찍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하라고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3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게 되면은 그 내용 자체가 이제 판문점 선언에 지난번에 빠진 부분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 좀 할까요?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시즌 아니겠습니까? 어제 2분 그리고 오늘 2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 법관 출신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 그 부분도 좀 문제고요. 어제 했던 답변 태도, 그 부분도 좀 논란이 됐던 것 같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 시한이 없어 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 부실청문회가 됐다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좀 부실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부분 좀 준비가 부실했던 부분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다간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에서 뭐 야당이 반발할 수 있겠지만 채택은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적 어떤 지지도 받는 데 좀 실패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야당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기간이 짧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뭐 김기영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위장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는 사실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좀 그 3번이나 그렇게 하고 또 뭐 부인이 모치는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윤리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보면 두 분에 대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국회 준비가 좀 뭐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 때문에 뭐 채택이 안 되고 이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따지게 되면 어차피 여당, 야당 다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야당이 추천한 분들은 또 어쨌든 야당에서 선호하는 정치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추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논쟁이 될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청문회에서 그 청문 보고서 채택에 큰 무리가 될 만큼 또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어서 만약에 야당이 조금 더 이 문제를 인사청문회 좀 강하게 제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어떤 문제들을 좀 잡아내서 그런 부분들을 공격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인사청문회에 크게 뭐 낙마할 가능성은 현재까지로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낮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 시기랑 겹치다 보니까 더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또 좀 소홀하게 검증이 돼서 청문회 통과도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일종의 또 걱정 섞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좀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그 시간이 부족해서 부실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같은 야권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확실히 의욕이나 전투력이 떨어진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특히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그 표결이 없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만 채택이 되면 되고 또 청문 보고서 채택 동의 안 해주면은 청와대에서 몇 번 이제 독촉하다가 안 되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고 재판관 되면 안 되겠다 싶으면 결국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표결이 없기 때문에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론에 호소하는 거는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아, 이 사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 청문회에서 제대로 따져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뭐 정치적 편향성이라든가 뭐 그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그 파고들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장관 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뭐 대통령 정상회담도 있고 또 국회 이제 추석 연휴도 있고 그다음에 바로 또 이제 뭐 또 국정감사 시작하고 이런 일정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야당이 제대로 한번 청문회를 엄격하게 하려고 생각을 사전에 하고 했다면은 일정을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동의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돼 버렸어요. 예. 하다 보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 힘들게 되고 그 이면에 또 한편으로는 역시 또 그 이제 의원 불패 같은 의원들끼리의 그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려고 했더라면 꼼꼼히 살펴가지고 일정부터 그렇게 했을 텐데 야당 측면에서도 의욕이 좀 없었을 무의식 중에 것이다. 야당도 그런 심리가 작동돼가지고 강하게 예. 이걸 청문회를 좀 세게 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대법원장 지명목 있고요. 그 예. 국회 추천목 세 분 있잖아요. 헌법재판관. 예. 그분도 국회 표결을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아, 그건 이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그건 있는데. 하죠. 예. 대법원장 지명만 예. 이제 안 하는 걸로.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요. 자, 홍준표 전 대표 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잠시 오는 건가요? 9월 15일 날 추석을 세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인데 SNS에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무리 봐도 정치 다시 하겠다. 예. 복귀 의사 예.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던데 예. 한국당 긴장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한국당 내에 일부 의원들이 좋아할 수는 있겠죠. 지지자들이. 그러나 제가 볼 때 한국당 입장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오셔서 지금 또 SNS 미국에 있으면서도 이 정도로 하시는데 한국 오시면 또 얼마나 또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정치 제기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기회만 있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어떤 입지를 강화하는데 열심히 나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또 미국 가시면서 정치 그만둔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했어요. 잠시 쉬러 간다 그러는데 SNS 정치 그만한다고 그렇죠. 그랬는데 또 SNS 정치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말도 본인이 부인하고 뒤집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예. 볼 때는 한국에 들어오시면 정치 활동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근데 별로 안 보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이게 민주당엔 도움이 돼요. 민주당은 도움이 되죠. 차라리 토리어.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예. 민주당한테 플러스가 됐지 자유한국당에 플러스가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시는 태도나 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보수의 품격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적 여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게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하니까 보수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혹시나 보수 전체가 통합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정치적 지형을 만드는 데도 방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분이 보수를 사랑하시고 자유한국당을 사랑한다고 하면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이 나서는 순간 자유한국당에 또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다른 어떤 뭐 거기서 몇 분이 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또 다른 어떤 생각과 정치적 어떤 이합 집산이 또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오시는 것이 결코 보수에게 현재 상황에서 보면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때 홍준표 대표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그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올리면서 그만두면 안 된다. 청와대가 좀 지켜주라. 뭐 이런 예. 노골적인 이야기까지 할 정도인데 지난번 지방선거 참패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이제 외부적 환경도 작용을 했지만은 또 적폐청산 이런 그런 것도 작용했지만은 당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신망을 잃는 행동 때문에 적당히 질 수 있는 걸 좀 비참하게 져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보수의 좀 문제가 이 근래에 보면은 총선에서 지고도 아무도 책임 안 졌습니다.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탄핵 당해도 또 책임 안 져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뺏기고도 또 책임 안 지고 지방선거 참패하고도
유례없는 대참패를 당하고도 또 책임 안 져요. 보수는 그래도 내세울 가치 중에 하나가 책임진다라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고 전부 지금 그 김병준 위원장을 비롯한 저 한국당 지도부는 앞으로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지도부가 새로 출범하고 난 뒤에 뚜렷하게 뭐 성과나 예. 또 당원들의 지지, 국민들의 지지를 모으지 못하고 당 지지율도 특별한 뭐 이렇게 상승도 못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패싱 또는 뭐 투명 인간처럼 돼가는 상황인데 그걸 보고서 이제 바깥에 있는 홍준표 대표라든지 황교안 전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이건 거의 지나가는 체제고 예. 그다음 이제 체제인데 전당대회를 인물이 준비하고 없다. 예. 그럼 내가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것들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저 비대위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 그래도 안에도 지금 뭐 인적 청산하고 싶어도 덜썩거려가지고 못하고 그냥 조용조용 가는데 밖에서부터 이제 외부에서 막 이렇게 흔드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홍준표 대표 같은 분도 들어오면 바로 사이다 발언 막 쏟아내올 거거든요. 막말은 좀 자제하겠지만 예. 사이다 발언 자제해가지고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못하는 이야기를 막 쏟아내면은 그 야당 지지자들 보수층의 그 민심이 그쪽으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더 투명 인간이 돼버리고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끝나고 나면 당권 넘겨주고 그냥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그래서 바쁠 것 그런 같습니다. 걸 의식해서일까요? 네. 지난번에 초대선 의원들도 이게 비대위의 존재감을 이야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홍준표 대표가 복귀하는 그런 시기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좀 말이 좀 강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문점 비준 동의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더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분히 그런 걸 의식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노무현 정부 때 일했던 분이라 또 당내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의심의 눈초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야 될 이유와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감 없다고 계속 지금 여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면모를 보여준다는 입장이 분명히 선 걸로 보여지고 또 홍준표 대표가 들어오는 순간 전 대표가 들어오면 결국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선명성을 나타내야만 결집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 하면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로가 더 강한 말을 하면 에스컬레이시 돼서 그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중도라는 표현보다 어느 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자극적인 발언, 소위 사이다 발언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그 자체가 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거나 막말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말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자유한국당에 안 좋은 영향을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